지금 중국 경제는 구조적 모순이 지금 터져 나온 상태고 돈 풀면 될까? 안 됩니다. 더 찍어내면 제살 파먹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한국은 좋아지냐?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이 최근에 조사를 해서 가장 싫어하는 국가에 드디어 한국이 1등으로 중국 사람 시선에서 한국 사람은 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우리를 내려다봐. 저희가 이제 촬영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또 우리가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중국의 주재원이든 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행을 갈 때도 있고. 네네. 근데 사실 그렇게 이제 좀 살아보고 여행 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중국을 안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요? 중국이 이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있고 네. 중국의 안쪽의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와는 다른 체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치 체계는 민주 체제고 경제는 사유 경제 체제죠. 반면에 중국은 이제 일당 전제 체계고 또 경제 체계는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 공유제와 사유제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체제죠. 근데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매우 큰데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접하는 모습은 우리가 한국에서 접하는 모습과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우리와 비슷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외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놀러 왔을 때도 서울만 뭐 한 달 정도 보고 갔는데 뭔가 한국을 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요. 좀 생각해 보시면은 한 10년 전만 해도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자본주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중국은 완전히 전제주의다, 계획경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민간 기업을 탄압하고 시장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중국이고 정당도 똑같은 중국 공산당이고 심지어 국가 주석도 똑같은 시진핑 주석인데 왜 그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런 것들이 중국이 가지는 여러 측면 중에서 한쪽 면만 바라보고 있다가 요즘에 와서 다른 쪽 면을 보게 되면 이게 아니고 저건가벼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그 양쪽 측면이 다 함께 존재한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신 이제 중국에서만 사신 게 제가 알고 있기로 20년 넘으셨고 또 사모님도 대만분 그리고 중국에 관련된 책도 많이 내셔서 정확한 정보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국 경제 어떻고 소비, 투자, 수출 이런 것도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모두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네요. 경제 지표가 최근에 들어와서 금년 들어와서 좀 호전되고 있는데 정량적으로 볼 때는 호전되는 건 맞고 정성적으로 볼 때는 안심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출은 금년 들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죠. 숫자로는. 내용은 의문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투자 쪽은 지금 아직 엉망이고요. 그다음에 소비는 지금 아직 일어날 기미가 없죠. 그래서 종합한다면 지금 상황은 매우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매우 안 좋지만 뭔가 더 밑을 뚫고 가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바다 근처에서 좀 있는 상태. 어쨌든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만일에 이게 그 최저선까지 온 거냐? 가로 열고 그럼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네? 가로 닫고. 그렇죠. 이제 이런 질문이라면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약간의 반등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양회를 했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를 했고 중앙정부와 지도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이상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서 후속 정책들을 막 내놓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죠. 다만 그것이 가면서 정말 효과를 가져오느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그게 만약 달성하지 못한다면 실망감이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더 거꾸러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은 관망하고 조심스럽게 희망을 가져보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하겠죠. 자, 그럼 현재는 좀 중국인 분들은 중국 경제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아무래도 거기 현재 계신 실제 국민들은 더 힘들다고 느끼나요? 네, 지금 매우 힘들게 생각하죠. 크게 3분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서민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이 어렵고
소득이 낮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고 그다음 기업인들 그리고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뭐 견딜만 하고 생활에 큰 타격은 없지만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잘 쓰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3군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 공공기관 또 중국 같은 경우 지역적으로 보면 동부와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수출도 많이 하고 그 민간 경제도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북부와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민간 경제 비중이 조금 적고 이 계획 경제 공공기관 위주의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단 말이죠. 이런 데서는 사실은 그 큰 차이를 좀 못 느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미국 이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언젠가 이대로 가면 이 성장률과 이런 거 보면 따라잡힌다 얘기 나왔었는데 중국 경제 성장이 이토록 낮아지고 발목 붙잡힌 이유는 정확하게 뭐 때문이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 요인으로서는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제재 때문이고요. 패권 전쟁 때문인 거겠죠? 저는 그 패권 전쟁이란 말을 좀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느냐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중국의 목적은 제가 이해하는 것은 타이완을 병합해서 통일 조국을 이루겠다 이것이고 그 꼴은 내가 못 본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다 보니 이제 충돌이 나는 것이지. 중국이 현재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싸워서 이겨서 내가 패권을 가지겠다. 이제 그런 건 아니라고 봐야죠. 남은 자녀는요? 한 가지 내부 요인으로는 지금 갑자기 무슨 이유가 나온 게 아니라 누적되어 온 요인들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다 도출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뭐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누적되어 왔던 것이고 지방 정부의 재정 문제도 사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잘 통제하고 억눌러 왔는데 이제 그걸 통제하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 도달을 한 거죠.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했었잖아요. 네. 그걸로 중국 시민분들 얼마나 힘들어졌던 거죠? 굉장히 힘들죠. 저만 해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이제 봉쇄돼서 아, 진짜요? 아니 애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봉쇄를 했었으니까 전국이 다 그랬던 것이고 중국에서 혹시 어느 쪽에 계시는데? 저는 베이징에 살고 있습니다. 베이징,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거의 3년 동안 봉쇄가 엄중하게 됐다가 좀 풀리다가 또 봉쇄됐다가 풀리다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매일매일 가서 이제 코로나 그 테스트 받고 이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걸 실감을 못 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아무리 어려워도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들 영업 다 계속 하셨고 맞아.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죠. 집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아예 못 나갔고 조금 지나니까 출퇴근들을 하게 했는데 나가보면은 정상적으로 이 가게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가봐야 뭐 영업하는 데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3년이 계속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짜장면집 사장님도 망하고 옷가게 아줌마도 망하고 떡볶이 파는 집도 망하고 떡볶이 파는 집에다가 설탕 배달해주던 업자도 망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사실 처참하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비즈니스들을 시작하는데 지금 상황은 유행하는 단어가 다운그레이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전처럼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소득이 줄었고 또 소득이 안 줄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집값 폭락 사태를 맞은 경우에 그 경제적 문제가 커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놓고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간짜장을 먹었지만 지금은 짜장면 먹어야 되고 이제 다 소비가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확 퍼지고 뭐 경제가 뭐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신용불량자가 엄청 많아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신용불량자는 우선 우리의 신용불량자하고 중국의 신용불량자가 좀 경우가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중국의 신용불량자는 대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았다가 못 갚으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아.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안 갚아.
그러면 당장 연락이 옵니다. 귀하는 원금 또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므로 모년 모일 모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제 그 소송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송에 들어가면 또 은행에서 1차적인 조치로 신용불량 조치를 내려요. 그럼 신용불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어느 은행이 됐든.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온갖 거래가 사실상 그 휴대폰을 이용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 스마트폰 결제를 하는데, 스마트폰 결제를 하려면 거기 은행 계좌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은행 계좌가 없잖아요. 그러면 길거리 나가서 떡볶이도 못 사 먹어요. 그 다음 비행기 같은 거 못 타요. 고속철 못 타요. 네. 소비성이나 사치성 소비는 당연히 못 하고, 그러니까 기차를 탈 때도 완행열차만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의 여건을 볼 때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800만 넘게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야말로 그 최소한의 소비만 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파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제 시달려야 되죠. 왜 없어요? 한국은 있잖아요. 개인 파산, 개인 회생. 한국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중국도 그 개인 파산 제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남방의 한 지역에서, 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죠. 그게 아마 그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상당 기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신용불량자가 800만 명 정도 되면, 뭐, 그분들도 당연히 힘들지만, 그분들이 어딘가로부터 돈을 빌린 거니까, 네. 당연히 그 대표적인 은행도 힘들어질 것 같은데, 중국의 은행들은 좀 어떤가요? 중국의 은행들은 힘들죠. 근데 중국의 은행들이 힘들다는 게 옛날부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힘들어진 게 아니고, 옛날부터 힘들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또 그리고 부동산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더 힘들어진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중국 부동산 기업 파산 이슈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네. 좀 괜찮아진 건가요? 아니요. 그 중국 부동산 기업의 파산도 대개 이제 헝다 에버그란데라든가 최근에선 비그윈이라든가 왕커 이런 데들이 도산을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역시 부동산 위기가 왔구나. 라고 요즘 그러는데 한 3년 전부터 부동산 기업들이 대거 도산을 했어요. 한 해에 중국 정부 발표로 300~400개. 그 다음 민간의 소문에 의하면 뭐 1000개가 넘는 부동산 기업들이 매년 그 도산했다.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기업 도산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뉴스가 나오는 건 거대 부동산 기업이 견디다 침몰을 해서 이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된 그런 뉴스를 이제 3년 후에 접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중국이 힘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인 것도 있는데 중국은 굳이 왜 이런 세계적으로도 되게 강하게 액션을 했던 거잖아요. 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나라를 더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굳이라는 표현은 지금 보면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뭐 감기야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미국이 아주 난리가 났었죠. 맞아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뭐 사람들 쓰러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걸 보고 중국은 우리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겠다. 해서 봉제 통제를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그 당시에 봐라 우리 체제가 승리하고 있지 않느냐 뭐 그랬어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체제가 지금 중국 체제가 승리하고 있다 뭐 그랬어요. 중국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산다. 다 뭐 이동을 못하게 하니까 코로나가 퍼지질 않고 다른 나라에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데. 그렇죠. 유럽 엉망되고 뭐 이탈리아가 망하네, 프랑스가 망하네, 미국이 뭐 터지네 이러고 있을 때 중국은 봐, 우리 중국은 위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잘하고 있잖아. 그랬었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결과가 코로나가 다 잡히고 나니까 그 강제로 그 봉쇄를 한다든가 통제를 했던 것에 대한 데미지가 이제 나오는 거고 당시에도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 현 지도부가 그런 의견들을 눌렀죠. 시진핑 정부의 정책 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잘못된 것들 한두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다면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정책을 필 때 단일 목적 정책을 많이 피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충원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의대 충원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의사가 부족해서 그렇다. 아주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1차원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중국의 정책이라는 거는
하나의 정책이 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지방 격차, 그리고 산업 정책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처럼 그 정책 잘못됐습니까? Yes와 No. 이런 거는 우리나라처럼 1차원적인 정책을 피는 데서 가능한 질문이고, 이 정책으로 해서 각 분야에 이런저런 영향을 주도록 하고, 이 정책을 서포트하거나 상호 영향을 주는 정책이 또 여러 개 존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책을 피는 체계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거 잘못됐잖아. 이런 식으로 지적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면 공동부유 정책은요? 그 공동부유도 그 시진핑 주석이 강조를 하니까 뭐 갑자기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부르짖어서 공산당으로 돌아가서 뭐 옛날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 문화대혁명 이렇게들 막 얘기를 하는데 공동부유라는 개념 자체는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목표의 키워드로 하부 목표로 8개의 목표가 또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옛날부터 있던 목표예요. 단지 재조명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그런 개념이 없거나 그런 단어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걸 던진 게 아니고 옛날부터 다 있었고 그 시진핑 주석 전에 후진타오 주석 때도 있었고 후진타오 주석 전에 장쩌민 주석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 중국 공산당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해서 이거 엉망이 됐지 않았냐. 다 연결돼 있는데 그거가 지금은 딱 집어서 말하기가. 지난 20몇 년 동안 추진을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럼 궁금한 거는 지금 중국에 있는 분들은 시진핑 주석에 대한 그 이제 정책이나 어쨌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막 얘기를 하잖아요. 개인별로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딱 들었으면 지난번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한 거, 잘못된 게 이렇게 많아.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그거 안 해. 우린 반대. 이제 이러니까 대조가 딱 되는 거지만 중국 공산당의 경우에는 그전 정권도 공산당 정권이었고 그 전전 정권도 공산당 정권이었잖아요. 그래도 뭐 주석은 바뀌니까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좀 피부로 느끼는 게 있지 않나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비교는 안 하죠. 그건 대단히 중국 내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럼 어떻게 비교를 그래도 하나요? 그래도 뭐 어쨌든 지도자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더 이 지도자가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이런 정도 코멘트는 할 수 있잖아요. 같은 지도자가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는 다음 지도부가 그 평가를 하죠. 지도부가 평가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중국은 말이죠. 역사를 망한 왕조의 다음 계승한 왕조가 망한 왕조의 역사를 정리해서 편찬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동안 10년 동안 노력을 해서 청나라 역사를 편찬한 청사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때 역사는 이 중국 현재 공산당 정부에서 평가해서 내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사라는 걸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어요. 우리 조선 역사 없어요. 조선 왕족실록이라든가 이런 거. 그건 조선 왕조가 자기네들 일을 그 당시에 기록한 거고. 네네네. 조선의 역사를 평가해서 조선이 이러한 역사 해서 저술한 역사서가 없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남북한으로 갈려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쪽의 시각과 북쪽의 시각이 다르니까 이것이 이제 그런 이유가 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나라가 끝났잖아요. 이미 거의 뭐 80년 지나가고 있으니까 청나라 때 역사를 이제 편찬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통과를 못했어요. 심의를. 왜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각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역사가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을 흘러가는 역사 속의 시각에서 이제 평가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심의를 해주는 기관 입장에서는 불편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걸 통과를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못 했어요. 그것도 사실 그 우리나라 언론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저는 굉장히 그 상징성이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중국의 한 지도부가 지나고 나면 그 지도부에 대한 평가를 그 다음 지도부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중국 시진핑 주석이 공식적인 얘기를 할 때, 당에서 얘기를 할 때 보면 앞에서부터 읊어요. 우리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하여 마오쩌둥 사상을 추구하고 이렇게 연속성이 그렇죠. 개혁 개방을 그 근본 원리로 하며 과학적 발전관을 이렇게 해서 앞에 세대의 주 키워드들을 다 넣어서 내가 그걸 계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박사님 보셨을 때 무너지는 중국 경제 좀 해생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무너졌다고 보시는 거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많이 힘들어졌다고는 하니까. 예, 힘든 건 사실이죠. 사실이고요. 예. 그런데 회복이 되겠냐? 그거는 지금 정말 단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관찰하는 결과로는 현재의 중국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의 그 의미는 지금 당장 숫자가 나쁘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30%.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잘 안 보인다는 거에 따른 불안감과 미래에 잘 풀릴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불확실성, 이게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조적 문제와 미래 불확실성.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중국은 문제 없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고 중국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죠. 네. 그래서 대부분 이 양쪽을 보면은 대부분 잘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모르겠어 뭔가 이건 잘 모르겠어가 한 80, 90% 되고 망했다느니 아직 문제 없다느니가 각각 한 5% 정도나 될까?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 정부에서 좀 돈을 풀면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죠. 지금 돈을 풀어서 될 일 같았으면 벌써 풀었죠. 네. 지금도 사실 풀고 있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그 질문의 동기는 중국 정부 좀 화끈하게 돈 팍 풀고 말이야. 주가 팍 올리고 말이지. 팍 해서, 그래서 내가 산 주가 오르고 말이지. 이제 이런 의도에서 이제 그렇게 묻는데요. 사안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 중국 경제는 구조적 모순이 지금 터져 나온 상태고 간단하게 돈 풀면 될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돈을 풀면 그 돈이 경제 시스템 내에서 마구 돌아가줘야 이게 돈 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은 돈을 마구 쏟아부으면 그게 샥 주머니로 들어가서 안 나와. 그래서 유동 상태에 있는 현금의 양은 지금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갖다 집어넣는다고 통화 공급 효과가 나오지를 않는다. 오히려 통화량이 늘어난 거에 대한 데미지를 잠시 후에 또 볼 테니까 그렇게 쉽게 통화를 팽창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걸 여쭤봐야 되겠네요. 구조적 모순은 어떤 것들이고 중국 경제 살아나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 구조적 모순이 뭐죠? 일단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건데 물론 그걸 쉽게 해결하기 힘든 거니까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네. 그냥 쉽게 표현하면 중국이 과거에 경제 발전을 해온 모습은 아주 간략화해서 얘기를 하면 더 많이 파는 거예요. 내수가 됐든 수출이 됐든 더 많이 파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팔아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면 그거 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경제 성장을 해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팔 데가 없어요. 일단 수출이 여러 가지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죠. 그렇죠. 일단 제일 큰 시장인 미국이 안 사주고 유럽도 이런저런 이유로 점점 더 안 사주고 있고 그러니까 수출로 팔 수 있는 데가 줄어들고 내수가 팬데믹 3년 지나고 나서 엉망이 돼 있고 부동산 문제 터졌고 그다음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소비가 안 되고 소비를 안 하니까 여기도 팔 데가 없죠. 그러니까 팔 데가 없는데 공급은 많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품이 과잉 공급 상태에 있고 대부분의 공장의 설비가 과잉 설비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더 찍어내면 제살 파먹기가 돼가지고 가격은 계속 내려가니까 디플레이션이네 뭐네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정작 공장은 열심히 돌려서 파는데 남는 건 별로 없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 돈 좀 풀어 이런 소리 하니까 돈 주면 그럼 재료 더 사서 더 생산해서 더 과잉 공급해서 더 떡락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이거 구조적 모순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그래서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키워드를 들고 나왔죠.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개념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고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이제 구체화된 정책들이 이제 나올 텐데 이제 그것들을 관찰해야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 개념을 쭉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적 모순이 있잖아요. 그럼 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양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해봐야 더 많이 팔 데가 없고 더 투자해봐야
톱할 데가 없고. 그럼 남은 건 질인데. 그렇죠. 그래서 질적 생산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이 우리의 산업 방식을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양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근데 그건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겠다는 어떻게 얘기냐? 질을 높이겠다는 건데. 그래서 첫째, 혁신이다. 혁신이라고 하면은 가장 쉬운 게 과학기술 혁신이죠. 기술 혁신. 그래서 지금까지 없던 개념을 만들든지, 지금까지 없던 물건을 만들든지, 지금까지 없던 서비스를 만들든지, 지금까지 있는 물건이었지만 거기에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든지, AI 플러스. 그래서 뭐 여기저기에 AI를 붙여봐라. 이렇게 바꾸면서 또 한 가지는 에너지를 바꿔라. 그러니까 지금 수공업으로 제조하던 거는 컴퓨터를 도입한 수치 제어 방식으로 그렇게 바꾸고, 수치 제어 방식으로 했던 거는 거기에 AI 기능을 접목해서 스마트 제조 방식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 산업 시스템을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자. 그렇게 해서 돌파하자. 이런 뜻이죠. 혁신과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또 지나봐야 알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는 전문가들의 눈을 볼 땐 그거 안 하고 싶은 정부가 어딨냐. 그건 전 세계 정부가 다 하고 싶다. 그게 이렇게 말처럼 쉽게 되면 계획 세워서 프로젝트 1, 2, 3번 하면 혁신이 되냐. 하지만 여기는 중국이니까. 바로 그거예요. 공산당이니까. 중국 공산당이 거대한 그 자원을 집중을 해서 이걸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른 나라 다 안 되는데 될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갸우뚱 하는 거예요. 이거 판단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요즘에 뭐 차이나 피크론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공감하시나요? 아니요. 차이나 피크론이라는 거는 중국이 이제 볼장 다 봤다. 발전 다 봤다. 이제부터는 이제 내려가는 거다. 그렇죠. 이건데 성장률도 뭐 사실 떨어지긴 했으니까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모순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방이 이제 그 압박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중국이 그로 인해서 망할 거냐, 이제 사그러지는 거냐, 해가 지는 나라가 되는 거냐, 그렇게 단언하기가 좀 어렵다. 예를 들어 중국의 지금 1월달, 2월달 수출이 위안화 베이스로 지금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서방으로 간 물량은 줄어들었어요. 다른 나라를 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다른 지역 시장을 개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아세안 이런 시장을 더 개척을 한 거예요. 국가적 차원에서 그걸 개척을 쭉 막 했죠. 그 결과 서방 세계에서 줄어드는 수출 규모보다 새로 창출한 수출 시장에서 늘어난 규모가 더 큰 거예요. 그것도 10% 이상 성장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문제 없어. 봐. 서방 너희가 이렇게 해도 우리 수출 막 증가하고 말이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냥 쉽게 뭐 아니면 도식으로 중국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렇게 제로완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근데 중국이 진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무너진다면 동북아시아나 전 세계 국가에는 좀 어떤 영향을 좀 더 끼칠까요? 우선 중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꽤 높고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엄청 높죠. 그런 중국이 예를 들어서 몰락을 한다고 하면 중국이라는 자원을 잃는 거죠. 그럼 중국이라는 자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가장 데미지가 크겠죠. 그렇죠. 어디죠? 그게 타이완과 한국이 대표주자. 대만이란 결국 한국인가요? 네. 뭔가 사실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반중 정서가 있다 보니까 안 되면 막 좀 좋아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 빡 때리고 하니까 미국 국민들도 야, 통쾌하다, 시원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는 미국 회사가 중국에 만든 공장 제품에도 똑같이 고관세가 맥히는 거예요. 한국 기업이 중국에 공장 만들어서 생산한 제품에도 고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 중에 외국 기업 제품이 아니고 순수한 중국 기업 제품 비중이 얼마나 되냐 따져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까지 안 따져봤는데요. 고부가가치 제품은 전부 외국 기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데미지가 큰 게 외국 기업이야. 그 중에서도 서방 기업이야. 그 중에서도 미국 기업이야. 그래서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단결해가지고
미국 정부 고소했어요. 아니, 난 데미지가 크다. 아니, 중국 기업을 제재하면 내가 모르겠는데, 우린 미국 기업인데 왜 우리 제품에 고관세 매겨가지고, 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에는 메이드 인 베트남 제품보다 경쟁력이 있었는데, 지금 나한테 관세 때려가지고, 나는 지금 베트남 기업한테 져가지고 미국 시장을 잃고 있다. 이게 네가 원하는 거냐? 지금 제대로 하는 거 맞아? 뭐 이렇게 해서 고소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화시켜서 중국의 관세를 때리면 중국이 피해 보는구나. 예, 중국이 피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그렇게 관세를 때리면 외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세금도 적게 내게 되고 거기서 막 철수에 나오면 중국이 어려워지니까 예 어렵죠. 그렇게 돼서 그러면 한국은 좋아지냐?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렇게 단순화시켜가지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그럼 나아가서 한국은 어떤 문제들이 더 생기는 거죠? 당연히 수출이 안 좋아지는 건 뭐 당연한 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두 개의 기능이 있죠. 나한테 필요한 물건을 거기서 사올 수가 있고 또 내 물건을 거기다 팔 수가 있죠. 우리는 중국에 파는 물량이 상당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혐한 영인이 뭐 이게 원인이 됐는지 모르지만 최종 소비자 제품은 지금 별로 못 팔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중간 제품, 부품 이런 거는 많이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의 경제가 떡락을 하면 당연히 그런 것들 안 사가겠죠. 우리나라한테 반도체를 엄청나게 사가거든요, 중국이 외국에서 석유 사오는 것보다 반도체 사오는데 돈을 더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상당 부분이 우리 기업들 물량인데 이제 그런 거 안 사게 되는 거죠. 뭐 반도체 안 팔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다면서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워지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있는 해외 기업들도 중국에서 막 빠져나가려고 하겠네요. 많이 빠져나갔죠, 지금. 이미 많이 빠져나가고. 예. 지금 중국 각처에서 도대체 외국인을 거리에서 볼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야, 요즘에 저는 한국에서 여기 마포구 공덕동 쪽인데 사실은 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뭐 홍대 좀 더 가야 되고 아니면 뭐 명동 막 이런 데인데 동네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아직도 적은 거예요. 진짜요? 저 점차 많아진 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방 국가에서 어떤 도시가 이게 국제적인 도시가 됐다.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국제적인 도시가 됐다라고 할 때 외국인의 비율, 주민 중에 외국인 주민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국제도시라고 부르느냐?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20%? 20% 많은데. 20세기 유럽에서는 40%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화, 국제도시라는 것과 실제로 서방 세계에서 얘기하는 국제도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거의 완전 섞여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하나 건너 하나는 외국인.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제도시. 예. 자, 아까 전에 중국의 이제 바람이 이제 타이완을 이제 중국의 것을 통일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특히나 이제 사모님께서 대만 분이셔서 아마 이 부분에서 진짜 굉장히 많은 부분 아실 것 같은데 중국이 대만을 중국화 시키려는 진짜 이유는 뭔가요? 우리나라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뭐 대표적으로는 원래 한민족이었으니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땅이 어쨌든 둘이 국가가 합쳐지면 이제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예전에 헤어진 어쨌든 가족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합쳐지는 거. 똑같죠. 똑같나요? 네. 제가 중국 대만 잘 몰라서. 중국 대만과 우리나라가 유의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20세기에는 그 분단국가가 4개 있었죠. 독일, 베트남, 한국, 중국. 그런데 이제 그 베트남 적화 통일되고 독일은 사실상 서독이 흡수 통일을 했고 지금 남아있는 건 한반도와 양안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을 두고 대치 상태에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중국은 좀 그 통일을 하기 위해서 대만에 대한 그 물밑 작업이나 뭐 공적 같은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죠. 예. 사실 뭐 한국 사람들이 대만에 중국 이런 양안 이슈에 그렇게 엄청 자세히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공적들을 좀 하고 있나요? 우선 우리가 대만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나라의 정식 국호는 중화민국이죠. 손문 선생이 건국한 중화민국이죠. 그래서 그 중화민국으로부터 혁명을 하겠다고 해서 국채를 쟁취한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 지금의 중국이고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거를 보면 형식상 또는 명분상으로 보면 원래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거기에 반군이 있었는데
반군이 국가의 대부분을 차지한 상태죠, 지금. 반군이 이제 중국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이 6.25 때 남한을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막 밀고 내려와서 우리가 낙동강 전선에 부산 영역이 요만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통일하려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남한의 입장에서 말해야 되나요? 북한 입장에서 말해야 되나요? 아니, 남한 입장에서요. 남한 입장에서는 통일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공격받고 있으니까 대응하는 게 그게 첫 번째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영토 회복이든 그 다음에 한민족이니까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겠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타이완이 해줄 말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럼 중국은 어쨌든 그 타이완을 대만을 압박하고 있을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북한은 니들은 뭘 그렇게 그걸 또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냐,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될 걸. 그런 얘기하고 똑같죠. 낙동강에 그 군대 몰고 와 있는데, 야, 쟤네들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뭘 쳐부수려고 그러냐? 그냥 냅두지. 걔네들 공격하려면 돈도 들고 무기도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손해일 텐데. 뭐하러 하냐?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게 어디 씨나 먹힐 얘기겠어요, 그게? 북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똑같다고 하시니까 계속해서 이제 한국을 도발하기 위해서 뭐 잠수함이 옛날에 왔다든가 아니면 미사일을 자꾸 뭐 다른 곳에 쏘면서 발사한다든가 약간 이제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대만한테 뭔가 또 계속 할 거잖아요. 네, 계속 해오고 있죠. 특히 이제 최근 몇 년에 와서는 이제 군사적 도발이 굉장히 늘어서 일주일에 3, 4일씩 전투기 또는 군함이 타이완의 공역 또는 해역을 침범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냐면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로부터 이제 그 수호의 전투기 같은 걸 최신형 전투기를 지원을 받는다고 쳐봐요. 그래서 북한이 전투기를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4일 동안 인천, 강릉, 제주도, 진도, 흑산도 이쪽으로 군함도 보내고 전투기를 적게 보낼 때는 한 4대, 많이 보낼 때는 100여 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 사격해야죠. 뭐 대응 사격이든 뭐든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겠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쟤네들이 그냥 시위를 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요? 북한이랑 우리 관계에서는 시위 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감각이 참 부럽습니다. 지금 전투기가 양쪽에서 제일 많이 뜬 경우가 작년에 미국이 전투기를 100대를 띄워서 보내고 대만 해협에 중국 쪽 전투기와 폭격기가 300여 대가 떠서 3일간 대치 상태에 있었던 게 제일 큰 사건이었는데 맞습니다. 타이완 섬의 크기가 우리나라 현재 남한의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네네. 3분의 2? 절반? 절반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상공에 전투기가 400대가 떠서 3일 동안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건 뭐 거의 시위가 아니라 전쟁하겠다 막 그 느낌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 겁니다. 좀 뭐가 다르냐면 남한과 북한은 핵이란 게 있긴 하지 핵이 어쨌든 제외 핵은 거의 못 쓰는 상황에 생각한다면 핵을 제외하고는 어쨌든 남한이 군사력 순위로는 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남한을 직접적인 침범을 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계속 도발을 하는 거고 한국은 이제 전쟁을 원하진 않으니까 이제 이런 걸 대응 정도 하는 건데 대만과 중국은 다른 게 중국이 너무 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타이완은 공포 분위기겠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의 느낌이랑 다른 거죠. 체감이 그렇게 격차가 크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중국한테 너 왜 굳이 뭐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지금 들이고 있는 노력만으로도 엄청난 경비를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그럼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통일까지 4개 분단 국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흡수통일, 하나는 적화통일이라고 해주셨는데 사실상 평화통일은 거의 이제 쉽지 않은 거잖아요. 대부분의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중국이 대만 침공할 가능성은 있는가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단기간 내인가요? 아니면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장 유력한 시기를 저는 2027년으로 보고 있죠. 27년이면 3년 뒤인데 뭐 있나요 그때? 제가 이 책하고 그리고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는 책에 아주 자세하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러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한 문장으로 얘기해서 딱 이해가 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다는 보장이 어딨어. 그렇다는 증거를 대봐.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근거가 여기 있다. 그렇다는 증거가 여기 있다. 이거를 하나하나 써보니까 책 한 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요즘 일어나는
사건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 옆나라 일본에서 양안 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대만 근접 섬에 그 방공호를 다 팠습니다. 그리고 양안 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센카쿠에서 혼슈에 이르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킬 계획을 지금 짜고 있어요. 대상 인력 추정이 나왔는데 오키나와를 포함한 섬 주민들 중에 대피시킬 인력을 한 11만 정도로 추정하고 거기 가서 놀고 있었을 관광객들이 한 10,000명 정도 될 거로 추정을 해서 12만 명의 그 긴급 피난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일본이요? 네. 일본은 지금 그래서 타이완과 중국 사이에 이런 그 무력 시위가 있으면 다 보도를 해요. 걱정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태평하죠. 네, 우리나라는 태평하고. 또 하나는 인도 퍼시픽 그 사령관인 아킬리노 제독이 모든 정황을 볼 때 중국은 2027년까지 타이완을 침공할 계획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회에서 증언을 했고요. 그 다음 시진핑 주석 본인이 인민해방군한테 2027년까지는 타이완을 수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그것도 다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침공을 하게 되면 네.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국가들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중국이 대만에 침공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이 그걸 막으로는 갈 것 같은데 그 외 국가들은 누가 대만 편이 되고 누가 중국 편이 되는 건가요?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개입하겠다고 이미 다 선언을 했습니다. 네, 미국은 확실하고. 근데 트럼프는 개입할지 안 할지 잘 모르죠. 안 할 가능성이 꽤나 있죠. 미국이 개입 안 하면 사실상 그냥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 미국에서 바이든과 트럼프는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트럼프는 본인이 대통령 하던 시절에 양안 관계 긴장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니까 그건 중국 애들 사이의 일이야. 나하고 상관없어. 미국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 나고 중국 쪽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진압할 때도 중국 의회 같은 데서 이거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중국 안의 일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과연 타이완을 중국이 공격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길 가서 그럼 참전을 하겠느냐? 모르죠. 근데 안 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는 게 이제 문제죠. 만약에 그럼 미국이 참전을 안 하면 일본과 한국도 참전을 안 하는 건가요? 자연스레? 우리나라가 양안 전쟁 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지금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일본은 지금 뭐 대피책 하고 있다고 하셔서. 일본은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그 본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혼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도서들이 다 있잖아요. 센카쿠 섬이 왜 문제가 됩니까? 타이완하고 중국에 딱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타이완이 적화되면 자기들이 딱 최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 보고 싸우자. 형님이 싸우면 나는 거들겠어. 약간 일본이 미국을 좀 더 부추긴 느낌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걸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자 했고 그걸 쟁취를 했죠. 근데 만약에 일본이 미국을 좀 부추기고 또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도 사실 거기에 개입될 것이고 한국도 당연히 한국은 원래 문재인 정권이 있었을 때에는 주한미군이 한국 외 지역에서 작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한다라는 협의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한국 정부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동의가 필요한 거죠. 예, 동의를 필요로 하고 저항이 심하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 들었으면은 그 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에 대한 보도는 한마디도 없었고 다만 주한 미군 사령관이 우리는 참전할 거다. 주한 공군 사령관은 양안에서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 전투기는 그날로 이륙해서 거기 날아갈 거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런 말도 했죠. 우리는 한국이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 야, 그러면 이게 양안 간에 갈등이 생기면 한국은 미국이 개입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냥 빨려 들어가겠네요. 미국의 해외 군사 기지 중에 제일 큰 기지가 평택이거든요. 전 세계에서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지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평택에서 뭐 비행기 날아가고 바로 하겠죠? 산동반도 건너편에서 비행기와 함정이 날라와서 자기들을 공격하는데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저 F-35는 미군 거니까 근데 한국 비행장에서 와. 그래서 한국 비행장은 공격 못해. 우린 맞고만 있을까요? 그럴까요? 그러진 않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 미국이 그 어느 나라를 공격하든 디폴트로 참여하는 동맹이 있죠. 영국, 캐나다, 호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다 오겠죠? 그 다음에 미국이 대중전선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군대 보내겠다라고 한 국가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면 최소한 11개 국가 이상이 참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양안전쟁이라기보다는 제3차 세계대전에 가깝다. 그럼 중국 편이 되어주는 나라들은 어디가 있는 거죠? 북한. 당연히 북한, 러시아인가요? 러시아는 명시적으로 그 도와줄지 암묵적으로 도와줄지 그건 분명치 않죠. 네. 근데 지금 그 서방에 의해서 왕따 당하고 있는 나라들 대표 국가가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죠. 그래서 이 네 나라는 똘똘 뭉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네 개 나라랑 나머지 이제 국가들, 그 다음에 거기서 대표 미국, 일본, 뭐 지금 한국 하면 사실은 게임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요. 일단 지금 얘기한 네 나라는 모두 핵보유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본토를 공격하면 난 날리는 수가 있어. 이런 게 있는 국가들이니까 쉽게 공격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네 나라가 모두 이런저런 제재를 받아오는 나라예요. 러시아도 지금 이번 말고,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 그 전에 크림반도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 더 할 게 없어요,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란 경제 제재 받은 지가 몇십 년입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재한다고 해봐야 두려울 게 없는 나라들이에요. 안 무서워. 뭘 더 제재할 건데? 난 하고 싶은데 할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이제 이런 국가죠. 야, 원래 살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 그렇죠. 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진짜 뭐 전쟁이 일어나서든 아니든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돼서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단 그 중국 해방군이 상륙하는 데 성공하고 교두보를 만드는 데 성공하면 타이완을 지킬 수는 없다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타이완이 그 중국에 편입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차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국도 중국과 국경선을 마주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물론 바다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끼는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직접 중국의 공군과 해군에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제 바들바들 떨리는 게 일본이죠. 일본은 거기 있는 섬들 같은 건 그냥 한 주먹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상태가 될 거고, 한국도 당연히 이제 우리 동해서에 번쩍번쩍 하는 것들이 중국 전투기와 중국의 군함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남중국해는 거의 중국의 바다처럼 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말라가 해협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물자들은 언제든 중국이 멈추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 자급자족 체제가 잘 되는 나라, 아까 말씀드린 나 수십 년 동안 제재받은 나라는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자급자족 안 돼, 식량 자급자족 안 돼, 원자재 자급자족 안 돼. 그런데 판매도 우리나라 내수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 이런 나라는 다 힘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만 들었을 때는 트럼프든 바이든 정부든 뭐 그 어떤 정부든 미국은 무조건 개입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바이든은 무조건 개입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의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트럼프 한 사람이죠. 근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금 높아졌죠. 그러니까 말이죠. 트럼프도 실제로 당선되면 말씀만 들었을 때는 어쨌든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니까 개입 안 하기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논리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그 뭐 추정인데, 예,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라면 개입한다를 거의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알 수 없다. 미국이 또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코멘트를 했었잖아요. 우선 그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떤 의미로 정확한 게 좀 대만이 독립한다는 말부터가 이게 상당히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만이라고 부르고 있는 국가는 중화민국이란 말입니다. 네. 중화민국은 이미 손문 선생이 신해 혁명을 해서 그 건국한 나라인데 그 국채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무슨 독립을 한다면 어디로부터 독립한단 말입니까? 반군이 중국이 된 거였죠. 아까 설명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중화민국으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게 지금 중국이에요. 근데 왜 대만 보고
독립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코멘트를 했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중국이 요구를 하고 미국이 거기에 응해준 일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 정책의 기본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의견을 같이 하는 거는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서로 이견이 있는 거는 기다린다.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중국이 미국에다 줄곧 요구를 한 거예요. 타이완의 독립을 미국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표명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고 그걸 이제 미국이 받아들인 거였죠. 여기서 그 타이완의 독립이란 말이 굉장히 좀 복잡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화민국이라는 국채에서 벗어나서 우린 중화민국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성향의 사람들의 정당이 민진당이고 현재 집권당이거든요. 그래서 민진당이 타이완 독립이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중화민국으로부터의 독립과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딱 들을 때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의미로 보통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화민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중화민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중국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손문선생 나 몰라 그 사람. 청나라 내가 알 게 뭐야. 우리하고 틀려 거긴. 남이요. 뭐 중국 역사 5,000년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대만에 제가 알고 있기로 3당 정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대만의 정치권과 국민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한과 북한은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전부는 아니지만 북한과 통일이 되면 좋긴 한데 적화 통일이나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피를 흘려면서까지 통일은 안 돼도 상관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북한 유사시에 중국이 들어와서 점령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아, 북한은 중국이. 예. 야씨. 아까도 그런 얘기는 또 충격적이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에서는 공산당이 상위 개념이고 국가는 그 하위 개념이란 말이에요. 공산당 국가. 예. 원래는 국가가 제일 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련이라고 하잖아요. 네.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연방이 어떻게 된 나라예요? 공산당이라는 당이 있고 그 밑에 여러 국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방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공산당은 자꾸 전파를 하죠. 그러니까 공산당은 자꾸 혁명을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저 나라도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 우리 공산주의 연맹의 하나가 또 되겠죠? 네.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정치권과 대만 국민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건가요? 지금 원하는 게 딱 하나죠. 안 싸웠으면 좋겠다. 아까 한국이랑 약간 좀 비슷하군요, 그런 거. 근데 독립 그런 복잡한 문제는 난 잘 모르겠고.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전쟁 일어나지 말고 지금처럼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건 난 모르겠고 그건 잘난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하여튼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대만에 있는 그 국민들은 대부분 좀 중국과 관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좀 아무래도 안 좋아할 확률이 높겠네요. 중국에 대한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적화 통일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같은 민족이고 친척들도 중국에 있고 우리나라하고 북한과는 달리 지금 타이완 사람들은 중국 데려가서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비즈니스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적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대만 입장에서 아니면 중국 입장에서 그냥 중국이 대만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 되는 거를 대만 분들 원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얘기하죠. 봐, 우리 이제 크고 우리 부자거든. 우리 국간도 넉넉하고. 우리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들어와. 이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고. 근데 대만은 그럼 왜 그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봤거든요. 홍콩이 중국에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봤잖아요. 그래서 저렇게는 못 산다고 이제 다들 생각하죠. 시청자분이 모르실 것 같아서 홍콩이 어떻게 됐는데? 홍콩이 이제 그 중국에 귀속된 후에 원래 50년 동안 그 홍콩의 법제도와 사회제도를 건드리지 않는 일국 양제를 유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민주화 시인하고 그러면서 홍콩의 각종 보안법 무슨 법들이 통과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정치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애국자가 아닌 사람은 국회의원 선거에도 못 나오고 중국 공산당의 비판적인 그런 언론은 이제 폐간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이제 반체제 인사들은 잡아가고 이제 이러니까 그렇게 되기 싫으니까 저렇게 못 살겠다가 됐죠. 세계적으로 이제 반중 정서가 되게 크잖아요. 네. 요거는 왜 생겼고 어느 정도 중국을 싫어한다고 보세요? 아니 중국을 왜 싫어하는지는 뭐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일 큰 건 코로나겠죠. 그럴까요? 아닌가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대표적으로 뭐 한 두세 가지 뭐가 있죠?
우선 그 중국의 여러 가지 외교적 언행과 제도가 상당히 자기한테만 유리한 그런 불공정한 그 면이 크다라는 거에 대한 반감이 제일 크죠. 그리고 이제 힘이 세졌다고 경제적 힘이 세지고 군사적 역량이 커져서 타국을 함부로 하는 그런 언행들이 이제 많았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다들. 그런 거랑 이제 코로나도 당연히 좀 역할을 했을 거고요. 그래 했겠죠. 예. 중국인 분들이 이제 저도 뭐 해외여행할 때 중국 가본 적도 있고 특히 예. 다른 나라들 가면 중국 분들 이제 예.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일본 네. 분들 뭐 한국 사람 마주칠 때 있는데 예. 항상 어디선가 뭔가 좀 너무 시끄럽다 싶으면 딱 보면 중국인 병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요거는 좀 이제 여행하다 보면 이거 좀 민폐 아닌가 싶을 때가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 왜 이렇게 약간 좀 시끄러운 경우들이 발생할까요? 저는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난 세기에 70년대? 뭐, 이때, 어글리 재팬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막 해외 관광들을 다닌 거예요. 그러면 어딜 가나 일본 사람들이 막 떠들고 뭐하고 뭐 전부 단체 여행 이거 들고 다니고 촌티를 많이 내고 청소부 아줌마들이 개 모아서 이제 유럽 여행 오고 그 꼴들을 보면서 어글리 재패니스라고 불렀어요, 그때. 그게 한 5년쯤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돌았던 게. 그리고 나서 80년대에 한국이 이제 해외 여행이 개방이 되고 하니까 이제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말이 전 세계에 돌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시끄럽고 뭐하고 막 버리고 뭐 똥 싸고 막 이런 걸 보면서 한국 놈들 왜 그러냐? 어글리 코리안. 근데 그게 한 2년? 3년도 안 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를 인구가 차이가 나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차례가 이제 나까지 해외 여행 가는 데까지 오는 차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인구의 한 2배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서 촌티 나는 짓을 하고 다니는 기간의 절반 이하 정도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어글리 코리안을 했고 그런데 이제 14억의 중국인들이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어글리 차이니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가 워낙 일거에 많은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글리 차이니스라는 그런 풍토로 하기보다는 중국 사람 다 그런 것보다 워낙 오래 걸리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인구가 일본 인구의 한 10배 되지 않아요? 넘죠. 그러면 일본이 그 한 5년 걸렸으니까 그 얘기 없어지는데 그럼 이제 중국 사람들 그 해외에서 여러 가지로 뭐 욕먹는 거? 꽤 걸릴 거다. 어떻게 보면 뭐 중국의 문화나 중국 사람들 자체가 시끄럽다 뭐 이런 거보다도 이제 해외여행을 이제 뭐 먼저 갔던 일본도 그런 거에서 이제 욕을 먹는 시절이 있었고 그다음 한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이제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꽤 더 길어지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중에도 뭐 세련된 사람 많고 기업가 많고 지금 서방 세계로 유학 가는 유학생 수도 제일 많은데 교양이 부족한 사람들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순서가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럼 중국은 지금 좀 한국을 어떻게 보나요? 이제 한국은 어쨌든 뭐 반중 정서가 되게 좀 강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최근에 조사를 해서 가장 싫어하는 국가에 드디어 한국이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1등이에요? 예. 뭐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에 최초로 한국이 1위로 올라와서 한국이 싫다는 중국인 비율이 한 40% 정도. 우리가 1등일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80% 넘으니까. 이유가 있죠. 중국 사람 시선에서 한국 사람은 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우리를 내려다봐. 땅덩어리 작고 인구도 막 얼마 안 되는데 좀 심하게 표현하면 게임거리도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거슬리게 굴고 기어올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들 말이야, 뭐 어쩌면 내가 미국인이나 영국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니들이 우리를 그럴 자격이 있어? 이제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박사님은 이제 지금 뭐 중국에도 사시고 한국도 왔다 갔다 하시고 하시는데 한국과 중국이 서로 좀 싫어할 수밖에 없는 뭐 근원적인 구조적인 원인 같은 건 있을까요? 이런 것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선 이렇게까지 사이가 나빠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나빠질 이유가 없고 이렇게 적개심을 가지게 될 이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일반 시민들이 난 태어날 때부터 한국이 곱게 보이질 않았어. 그러진 않겠죠.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구조적인 모순이 하나 있는 거예요. 중국의 큰 모순인데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중국이 99%예요. 해외가 1%예요.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옆에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영향이 크고 바로 앞에는 북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타국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갇혀있는 사고를 하거든요.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태국 국왕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몰라요. 우린 몰라. 우린 태국 국왕이 누군든. 모르죠, 당연히. 호주 총리 누군지 아세요? 호주도 모르죠. 네, 우린 몰라. 호주 총리가 누구든 말든. 중국은 이제 뭐. 시진핑 유선인 거 네, 알고, 네. 북한 김정은인 거 알고. 네, 근데 몰라. 그러면 지금 영국 수상은 누굽니까? 영국도 잘 모르겠는데. 예, 하도 자주 바뀌어서 별로 신경도 쓰고 싶지 않고 잘 미국도 몰라. 알고. 심지어 영국 수상도 그게 누군지 우리는 신경도 안 써. 우리의 국제화 마인드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우리 한국이. 근데 중국은 그게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의 일생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중국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가 평생 동안 꼭 여기만큼은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어디냐? 1위가 베이징이었어요. 베이징도 안 가본 분이 많다는 뜻인 거죠? 일생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장소 1위가 베이징이에요. 땅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뭐 미국보다도 나는 베이징.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이 이제 중국이 세계관이 엄청 작군요.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고가 일단 중국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가면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싫어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전혀 이해를 못해. 한국에 오면 중국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본다. 짐작도 안 가는 거. 아무 잘못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가봐야 아는데 뭐 가보질 않으니. 왜 그러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외교 관계를 보면 중국이 왜 전랑 외교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전자, 전쟁할 때 전자에다가 그 늑대 낭자를 써서 뭐 영어로는 울프 워리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부가 다른 나라는 다 외교관들이 싫은 소리도 좀 부드럽게 듣기 좋게 이렇게 하고 외교니까. 네, 중국은 막 이거 싸움 걸듯이 확 이렇게 하니까 이걸 전랑 외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중국이 왜 그런 식으로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전 세계 외교가의 일대 미스터리인데 왜 저러지? 중국이 옛날에는 굉장히 능수능란한 외교를 폈기 때문에 가난했을 때에도 중국의 외교 실력에 대해서는 모두들 인정해 주는 바인데 최근 몇 년간에는 그렇게 뭐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이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모든 발언은 상대방 국가를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다. 그럼요. 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이 뭐라고 했어. 한국 너희가 감히 내가 이걸 한번 어떻게 해줘? 딱 그 멘트를 딱 중국 국민들이 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중국 국민들은 가난하고 못 살고 외국인들은 그런 중국인들을 업수히 여긴다는 그런 컴플렉스가 꽤 있었어요. 그런 거에서 카타르시스를 약간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중국 젊은이들은 그런 게 없죠. 야, 우리 중국이 말이야, 우리가 1등은 아닐지 몰라도 2등은 틀림없는 우리야. 그러니까 니들 알아서 키워. 이게 이제 중국 젊은이들한테 그런 자세가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계속 교육을 시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한국인데 한국은 또 개장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여행으로. 아니요. 요즘엔 많이 줄어들었나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뭐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화장품을 바리바리 사서 뭐 출국장에 가보면 면세점이 개판이 돼 있고. 그게 한 코로나 전에는 확실히 그랬죠. 근데 많이 봤는데 직접. 일본 공항에서도 그래요. 파리 공항도 그래요. 다른 모든 국가. JFK에서도 그래요. 네네네. 다 그래요. 중국 사람 어딜 가든. 네, 우리나라에만 와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시야 반경이 500km야. 그러니까 인천 공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다른 나라 공항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고 야, 중국 사람들 저러니까 뭐 이렇다고 그냥 판단을 내려버린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네. 중국인분들은 요즘에는 중국에서 한국산 제품은 좀 잘 사나요? 제가 알기로 예를 들면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중저가는 자기네 거 써버리고 명품은 뭐 유럽 거 써버리고 해서 이렇게 화장품 시장 되게 안 좋은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 화장품이 엄청나게 중국에 팔렸을 때 점유율이 몇 % 정도인지 아세요? 진짜 엄청 뭐 엄청 그때가 많더라고요. 난리 나고 막 그러면 그래도 뭐 중국인과 많으니까 20%? 최고로 많이 팔렸을 때가 3%였어요. 3%밖에 안 됐다고? 예? 근데 3%밖에 안 돼도 인구가 너무 크니까 매출이 크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 화장품 좋으냐고 물어보면 다 좋다고 그래요. 근데 베트남 사람이 물어봐도 베트남 거 좋다고 그래요. 그걸 뭐 굳이 너희 건 싫어, 너희 건 뭐 예쁘지가 않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다 뭐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 화장품들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당연히 유럽 화장품이에요. 그러니까 수입 화장품의 절대 부분은 일단 유럽 화장품이고, 그 다음 일본 화장품이고, 거기에 이제 조금 한국 화장품이 팔렸던 거예요. 그나마 팔리던 게 지금 안 팔리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 와보면은 마치 우리나라 화장품이 뭐 중국 전국을 융단 폭격하듯이 막 그렇게 팔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옛날에 잘 나갈 때도 그런 적은 없나요? 그래서 그때가 3% 나가서 엄청나게 나갔던 거예요. 많은 오해가 있군요. 많은 착각들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한국 사람을 만났더니 야, 막 우리 화장품이 말이야 너희 중국 시장을 줄인다고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죠. 맞아. 한국 화장품 굉장히 좋더군. 맞아. 원래 전통적인 경제 강국이 이제 미국이었고, 어쨌든 지금은 좀 안 좋아졌긴 했지만,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경제 강국이 이제 G2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두 개 국가가 이제는 사실은 비교할 수는 없는 정도의 차이는 벌어진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국은 자기들이 미국과 비견되는 국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은 확실히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언젠가 뭐 1등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었던 건가요? 중국은 명시적으로 우리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겠다 이런 적은 없어요. 중국 몽이었나요? 뭐 그런 단어가 있지 않나요? 그건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죠. 네. 그럼 우리 중국몽을 꾸자. 그래서 뭐예요? 한국은 우리 뭐 세계 인류 국가가 되고 싶다고 뭐 얘기 안 하나요? 하죠. 그러면 그걸 보고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이 미국에 지금 패권에 도전하고 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난 패권 도전하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심지어 여러 번 시진핑 주석이 여러 번 바이든한테도 얘기했고 다른 나라한테도 얘기했고, 우리는 절대 패권을 추진하지 않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의사가 조금도 없다. 너 패권, G1 인정. 자,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중국을 봉쇄하고 한 거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봉쇄라는 게 봉쇄라는 게 미중 이제 우리가 뭐 아까 이제 박사님 안 좋아하시는 미중 패권 갈등이라든가 미국이 이제 중국의 반도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그다음에 관세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중국이 더 성장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미국은 왜? 미국은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거의 얼추 따라왔으니까. 그리고 하는 꼴이 이게 우리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하면서 이제 그 압박을 하는 거죠. 더 크면 안 되겠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바이든 정부의 대중 견제 정책과 뭐 치포 동맹 같은 것들은 중국 봉쇄에 지금 좀 잘 성공한 건가요? 굉장히 성공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국은 이 바이든을 교활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난폭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교활하다 난폭하다. 네, 근데 어떤 차이지? 이 중국 쪽에서 느끼는 거는 바이든이 훨씬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대통령이에요. 아무래도 교활한 쪽이 난폭한 건 어쨌든 약간 예상이 될 텐데. 그렇죠. 난폭한 사람의 그 액션에는 어딘가 빈틈들이 좀 있기 마련인데, 교활한 사람의 그 방식에는 그런 걸 찾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같은 것들 압박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중국도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지금 뭐 중국 옆에 있는 대만이라든가 한국, 미국과 비교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왔는 거죠? 그 누구도 이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 14나노, 그러니까 나노라는 것도 이게 너무나 단순화시킨 이야기인데요. 다만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나노라는 표현을 하면 현재 중국은 14나노 기술이 완성돼 있고 7나노 기술을 실험실 레벨은 성공을 하고 있으나 아직 상업화에는 성공하지 못한 걸로 보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3나노? 뭐 요 정도 근접해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타이완의 TSMC가 지금 1.4나노 공장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 있다고 봐야죠.
그럼 그 격차는 상당히 있는 겁니다. 아직은 여전히 있는데 예. 어쨌든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점점 탈중국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로 인해 수혜를 받는 물론 국가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박사님 보셨을 땐 그거는 뭐 어떤 국가들이 좀 해당될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당연히 뭐 인도, 베트남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런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 디커플링과 공급망 전쟁이라는 네. 책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 글로벌 마켓을 하나로 하나의 시장을 추구해 왔던 겁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해서 WTO 체제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중국은 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은 거기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거고, 그리고 쫓겨날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편 해서 또 묶어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시장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서방 주도하에 글로벌 마켓이 있고, 중국처럼 쫓겨난 국가고 친한 국가들, 아까 말씀한 러시아, 중국, 뭐 이란 이런 식의 이제 나라들이 뭉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뭐 여기는 중국 얘네들은 뭐 이제 별 볼 일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 브라질이 미국 편을 안 들어요. 브라질은 중국 편에 더 가깝게 서 있죠. 그런데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도 슬금슬금 그쪽에도 발을 하나 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면 하나의 시장이었고 하나의 시장에서 가장 경제적인 방식을 찾아서 평형을 이루었던 공급망 체계가 인위적으로 반으로 쪼개지면서 각종 문제도 생기고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기본적으로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싸게 경쟁력 있게 평형을 이뤘던 게 인위적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전략이 뭐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있어요. 나는 모든 시장을 포기하고 혼자 살겠다. 근데 그런 국가는 없겠죠. 없겠죠. 나는 이념이 중요해. 그래서 중국 이쪽은 버리고 나는 미국 서방 쪽하고만 그냥 살 거야.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중국 보안이 나는 미국은 상대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난 중국한테 딸이 붙잡고 살 거야. 뭐 북한 이런 데는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국가들. 러시아에 밑보이면 살기가 어려운 몽골,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 이런 데는 이쪽에 안 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마지막 옵션이 뭐냐면 그래도 난 두 시장 다 갖고 싶어. 근데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쉽지가 않겠죠. 네. 그러면 요 과정에서 저는 이걸 교차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요 제3군 난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그러면 당연히 이들 국가들은 한쪽 시장만 선택한 국가의 기업보다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나라 또는 그런 국가가 어디냐? 인도. 베트남, 그리고 상대적으로 멕시코, 이런 데가 혜택을 입고 있죠. 그러면 이 양다리 걸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그런 나라들이 앞으로 이제 큰 혜택을 볼 것이고, 어느 한쪽, 가장 최악의 경우는 중국 쪽에 딸이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데는 더 피곤할 것이고, 근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쪽에만 붙어 있는 기업도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양쪽 시장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업과 경쟁이 되게 되면 그 경쟁에서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속하냐? 그러니까요. 양다리를 걸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인 그 정책은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쟁력 상으로 앞으로 계속 더 어려워질 거다. 근데 한국이 양다리를 걸치고 싶어도 또 중국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북한과 맞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죠. 아니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딸이 붙기가 쉬운 거죠. 운송거리가 짧고. 그런데 지금 지정학적으로 또 정부 입장이 나 중국하고 안 놀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과 아까 러시아, 북한, 이란이 좀 가깝다고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예를 들면 중국과 북한은 이 동등한 라인의 국가가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중국이 북한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래서 북한 같은 나라는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중이 없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이 브릭스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브릭스의 움직임이 조금 뭐냐면 세 번째 시장 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지금 브릭스가 독자적인 화폐도 지금 만들려 하고 있고 근데 브릭스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다른 데 볼 거 없이 일단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이렇게 4개만 딱 해봐도 이게 규모가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지금 무대책인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각자 이제 우리 기업들이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나 저로서는 중국에서 나오더라도 이런 교차 시장을 우리가 상실하기에는 너무나 그 데미지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브릭스와 아세안으로 연결이 되는 이들 국가의 전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 해당 국가들과 협력을 이제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중국이 이번 위기 지나서 조금 다시 살아나게 되면, 뭐 중국이 이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언젠가 미국을 이길 수도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중국이 그 미국을 이기는 날은 일단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결정적으로 지금 중국 자체도 혁신 그러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뭐 혁신 얘기하고, 근데 혁신이 혁신해. 그러면 혁신이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혁신을 가져온 사람들은 대개 기존 사회의 체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해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대학도 뭐 때려치우고, 뭐 그래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한 사람들,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한 사람들, 상사가 하라는 대로 일하는 사람들한테서는 혁신이 잘 안 나온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 체제에서 잘 안 된 분들이 뭔가 이 판을 얻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혁신이 일어날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산당 일당 체제 하의 사회에서 나오는 혁신과 지금 자유민주 사회 체제에서 나오는 혁신,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클 거냐? 저는 당연히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물량떼기로 그렇게 하는 경쟁이라면 그건 중국이 승리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그 상태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 날은 현재 상태로는 좀 요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이제 멈추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는 중국을 좀 어떻게 계속 좀 견제해 나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그 바이든이 행하고 있는 대중 견제는 지금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속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중국을 압박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의 강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정책과 제도를 계속 운영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도 앞으로 계속 더 올릴 거고, 그러니까 제재 대상 기술도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 지금 체계가 현재로서 잘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박사님께서 김 작가팀이 처음 나오셔서 이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왜 우리가 중국을 좀 알아야 하는지랑 한국과 중국의 이런 관계 앞으로 좀 좋게 바뀔 수 있는지.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옆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중국은 중국을 잘 이해 못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잘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중국과 공존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다 대부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진실, 그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노력을 저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인접해 있다는 얘기해 주셔서 한국과 인접해 있는 가장 가까운 국가가 결국에는 중국, 북한, 그리고 일본이잖아요. 그리고 그 국가들에 대한 감정들은 뭐 유럽도 뭐 바로 인접해 있는 국가들은 다 약간씩 감정이 좀 안 좋은 것들인데 왜 인접한 국가들은 다 그렇게 약간 사이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서로 그 마찰을 빚을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뭐 말로는 뭐 우크라이나에 심정적으로 이제 동조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돈을 주거나 우리가 그러진 않잖아요. 먼 나라 얘기란 말이죠. 근데 가까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작은 일도 큰 영향을 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이제 박사님과 한 2시간 동안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내용과 혹시나 착각하고 있던 내용들 좀 정확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사님과는 또 다음번에 중국과 관련된 좋은 콘텐츠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철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